어머니가 아이들 입맛에 맞게 해주시는 게 없으니까 애들이 자꾸 밖에서 사 먹는 거잖아요. 유튜브 보고 배우시든지 하세요. 어머니 아이들의 마음은 읽어주셨어요? 모르면 육아책이라도 읽으면서 배우세요. 10년간 매일 아이들 밥을 차리고 재우고 공부를 가르쳤지만 이 할머니는 무능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능한 건 누구였을까요? 이 할머니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순복의 손은 거칠었다. 60년을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손이었다. 식당 주방의 뜨거운 물, 시장 좌판의 매운 바람, 그리고 혼자 키운 아들을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였던 세월. 그 손이 이제야 멈췄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후 순복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다. 아들 종근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할 때까지 그녀의 인생은 오로지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 평화가 더욱 소중했다. 친구들과 함께 오르는 산길에는 아침 이슬이 반짝였다. 발걸음마다 밟히는 낙엽 소리가 음악처럼 들렸고 깊은 숨을 들이쉴 때마다 소량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산 정상에서 마시는 막걸리 한 잔에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다. 순보가 너 요즘 얼굴에 광이 난다야. 그 말이 참 좋았다. 동네 문화센터의 꽃꽂이 시간은 마법 같았다. 거친 손끝으로 부드러운 꽃잎을 만지면 60년 세월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장미의 벨벳 같은 촉감, 프리지아의 은은한 향기, 안개꽃의 하얀 숨결. 꽃을 다듬으며 순복은 처음으로 자신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선생님이 순복 씨는 타고난 예술가예요라고 할 때 18살 소녀처럼 볼이 빨개졌다. 그러나 무엇보다 소중한 건 새벽의 고요였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첫 햇살이 커피잔에 금빛 물결을 만들 때 순복은 의자에 앉아 그저 숨을 쉬었다. 드르륵 원두 가는 소리,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 그리고 커피 내리는 똑똑 소리. 그 작은 의식이 하루를 여는 기도였다. 때로는 발코니에 나가 화분들과 대화를 나눴다. 오늘도 잘 잤니? 제라늄에게 물을 주며 속삭이면 이파리가 반짝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7080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아니,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맑았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빛. 순복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예쁘다고 생각했다. 순하게 복되게. 평생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야 그 이름대로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매일 아침 일기장에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라고 적었다. 그 5글자가 60년 만에 찾은 주문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종근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윤숙이가 쌍둥이래요. 우리 집에 복덩이가 둘이나 온대요. 순복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손주, 그것도 둘.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날 이후 순복의 손은 다시 바빠졌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기쁨으로 바쁜 것이었다. 털실을 사고 뜨개질 바늘을 들었다. 작은 모자, 귀여운 양말, 포근한 담요.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아 만들었다. 밤늦도록 뜨개질을 하다가도 손주들의 얼굴을 상상하면 피곤한 줄 몰랐다. 순복의 평화로운 노년에 찾아온 가장 행복한 설렘이었다. 드디어 윤숙이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하는 날. 순복은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았다. 손주를 처음 안아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성껏 만든 뜨개 선물을 챙기고 옷도 단정히 입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도 다시 빗었다. 혹시라도 지저분해 보일까봐. 아들네 집 앞에 섰을 때 순복은 잠시 숨을 골랐다. 현관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이 보였다.
윤숙이 소파에 앉아 아기 하나를 안고 있었고 다른 아기는 아기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윤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았다. 순복은 조심스럽게 손을 씻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갔다. 아기 침대 속 작은 생명. 순복의 손이 천천히 뻗어졌다. 그 순간이었다. 어머니, 아직 아기 면역력이 약해서요. 손 씻어도 혹시 모르니까요. 조금 더 안정되면 그때 안아주세요. 윤숙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거부감은 날카로웠다. 순복의 손이 공중에 멈췄다. 윤숙의 눈빛이 순복의 손을 훑었다. 깨끗하지 않다는 듯한 그 시선. 순복은 천천히 손을 내렸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아, 그래. 그럼 나중에. 얼굴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더럽다고 여겨지는 걸까? 손주에게 해가 될 존재로 보이는 걸까? 순복은 평생 깔끔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분명했다. 너는 위험하다고, 조심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거실 한구석에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순복은 아기들을 멀리서만 바라봤다. 직접 만든 모자와 양말을 건넸지만 윤숙은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인사만 했을 뿐 곧바로 선물을 옆으로 치워버렸다. 한 땀 한 땀 정성이 담긴 그 선물들이 귀찮은 물건처럼 구석에 놓이는 모습을 보며 순복은 알았다.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곳에서 자신은 할머니가 아니라 불청객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복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설렘으로 시작한 하루가 씁쓸함으로 끝났다.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순복은 작은 의문을 품었다. 이게 시작일까? 아니면 끝의 신호일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 작은 균열이 앞으로 10년을 지배할 거대한 상처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끝에서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복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설렘으로 시작한 하루가 씁쓸함으로 끝났다.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순복은 작은 의문을 품었다. 이게 시작일까? 아니면 끝의 신호일까? 그래도 순복은 며느리를 이해하려 했다. 첫 아이도 아니고 쌍둥이니 얼마나 힘들까? 면역력 걱정하는 것도 다 엄마 마음이지. 밤마다 뜨개질을 하면서도 원망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손주들을 안을 날이 올 거라 믿으며 작은 양말을 한 켤레씩 더 만들었다. 친구들이 너무 서운하지 않냐고 물을 때마다 순복은 웃으며 대답했다. 산후조리원에서 막 나왔는데 예민할 수도 있지. 조금만 기다리면 돼. 한 달, 두 달, 6달이 지났다. 순복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네 집을 찾았다. 매번 반찬을 가득 들고 윤숙은 문 앞에서 반찬통만 받아들고는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인사로 끝냈다.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은 없었다. 손주들은 유리문 너머로만 보였다.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는 게 어디야. 순복은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마치 겨울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듯 조금씩 조금씩. 1년이 지났을 때 윤숙이 처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어머니, 애들이 좀 컸으니까 이제 놀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순복의 얼굴이 환해졌다. 드디어 떨리는 손으로 쌍둥이를 안았다. 포동포동한 볼, 작은 손가락, 순복을 올려다보는 맑은 눈동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우리 강아지들 할머니야. 그런데 이상했다. 아이들이 낯을 가렸다. 할머니를 모르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당연했다. 1년 동안 멀리서만 봤으니까. 순복의 가슴이 아렸다. 내 잘못은 아니잖아.
그동안 앉지도 못하게 했으면서.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다. 며느리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 그러다 쌍둥이가 두 돌을 맞이하던 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어머니, 이제 면역력 괜찮아졌어요. 애들 좀 안아주세요. 제가 좀 쉬어야겠어요. 윤숙은 마치 수도꼭지를 틀듯 갑자기 아이들을 순복에게 맡기기 시작했다. 처음엔 잠깐이었다. 화장실 가는 동안, 전화 받는 동안. 그러다 1시간, 2시간, 반나절로 늘어났다. 순복은 기뻤다. 드디어 손주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다. 그동안 그렇게 조심하더니 왜 갑자기 마음 한구석에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도구가 된 것 같은. 하지만 손주들의 웃음소리에 그런 생각은 금세 묻혔다. 할머니, 까꿍. 우리 강아지들 할머니랑 놀자. 복직 시기가 다가오자 윤숙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어머니, 제가 다음 주부터 출근하거든요. 낮에 애들 봐주셔야 해요. 어머니 아니면 누가 봐요? 누가 봐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2년 동안 손주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더니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순복은 할 말이 많았지만 꾹 삼켰다. 그래도 며느리가 직장 다니는데 도와줘야지. 나도 종근이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자신을 설득했다. 이해했다. 참았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서늘함은 점점 커져갔다. 필요할 땐 불러내고 필요 없으면 밀어내는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아서. 새벽 6시 순복은 아들네 집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했다. 그래도 손주들이랑 있으니까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지만 알고 있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10년간 자신이 어떤 존재로 전락하게 될지는 아직 모른 채. 친구들과의 등산은 취소됐다. 꽃꽂이 수업도 그만뒀다. 새벽 커피를 마시며 숨 쉬던 시간도 사라졌다. 잠깐만이라던 말은 애초에 거짓말이었다. 윤숙은 화장을 마친 얼굴로 현관문을 열고 가방을 들고 나갔다. 인사도 없이. 순복은 아직 잠에서 덜 깬 쌍둥이를 깨우고 밥을 먹이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다시 데려오고 간식을 챙기고 숙제를 봐주고 저녁을 먹이고 씻기고 재웠다. 순복의 손목은 서서히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10살 아이 둘을 동시에 돌보는 것은 전쟁이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따로 있었다. 윤숙의 참견이었다. 쌍둥이 중 형이 동생을 때렸을 때 순복은 부드럽게 타일렀다. 그러면 안 된다, 민수야. 동생은 내가 지켜줘야지. 바로 그 순간 방에서 나온 윤숙이 차갑게 끼어들었다. 어머니, 애들한테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시면 어떡해요? 아이들 마음을 먼저 읽어줘야죠. 그렇게 옛날 방식으로 키우면 안 돼요. 육아책이라도 읽으면서 배우세요. 육아책? 순복은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에 그것은 무지였고 구식이었고 잘못된 것이었다. 10년간 주 양육자였지만 순복에게는 권위가 없었다. 모든 결정은 윤숙이 내렸고 순복은 단지 손발이었다. 아이들이 넘어져도 싸워도 울어도 순복이 할 수 있는 건 윤숙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윤숙은 선물이라며 하얀 봉투를 건넸다. 현금 30만 원. 순복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윤숙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였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이에요. 서운하다고 생각 마시고 어머니 용돈으로 쓰세요. 30만 원. 한 달에 30만 원. 하루 12시간, 주 6일, 쌍둥이 육아. 계산해보니 시급은 300원도 안 됐다. 순복은 봉투를 쥔 채 얼어붙었다.
손주들 간식값도 안 되는 돈. 자신의 10년 헌신이 이 돈으로 계산되는 순간이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다. 다른 집 어머니들은 아이 돌보면서 빨래고 반찬이고 다 해주신다는데 어머니는 왜 한 번에 하는 게 어려우세요? 저희가 얼마나 힘든데. 윤숙의 말은 날카롭게 순복의 심장을 찔렀다. 1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손주를 돌본 것도 모자라 더 많이 하지 못해 미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순복은 자신의 작은 집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손목은 쑤셨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다. 자신은 가족인가 아니면 값싼 노동력인가. 사랑으로 시작한 일이 굴욕으로 변했다. 기쁨으로 안았던 손주가 족쇄가 되었다. 순복의 등산화는 신발장 구석에서 먼지만 쌓여갔고 친구들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다. 순복은 더 이상 순복이 아니었다. 30만 원짜리 가정부, 불평하면 안 되는 무급 노동자, 언제든 교체 가능한 소모품.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다. 순복의 눈에서도 조용히 빗물이 흘러내렸다. 상처는 깊어졌다. 그리고 그 상처 속에서 순복은 서서히 다른 무언가로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몸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다. 통증은 서서히 왔다. 처음엔 그저 피곤함이라고 생각했다. 10년째 같은 일을 반복하니 당연히 지칠 수밖에. 손목이 뻐근하고 손가락이 뻣뻣했다. 순복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참으면 된다고 믿었다. 30만 원 봉투를 받은 그날 이후로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마치 몸이 마음의 상처를 대신 표현하는 것처럼. 젓가락을 들 때도 빨래를 널 때도 심지어 문고리를 잡을 때도 통증이 찾아왔다. 참아야지. 손주들을 위해서. 하지만 통증은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어느 깊은 밤 순복은 자신의 집 침대에 누워 있었다. 손목이 욱신거렸다. 아니, 욱신거리는 정도가 아니었다. 뼈가 부서지는 것처럼 신경이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순복은 이불을 꽉 움켜쥐고 신음을 참았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순복은 급히 입을 막았다. 혼자 사는 집에서 누구 들을 사람도 없는데 습관처럼 소리를 죽였다. 1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다. 아파도 티 내지 않기. 힘들어도 웃어 보이기. 하지만 통증은 멈추지 않았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다음 날 아침 순복은 평소처럼 아들네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윤숙이 화장을 마친 얼굴로 가방을 들고 나왔다. 어머니, 오늘 회식이라 늦을 것 같아요. 애들 저녁 먹이고 재워주세요. 인사도 고맙다는 말도 없이 윤숙은 사라졌다. 순복은 쌍둥이를 돌보기 시작했다. 아침을 먹이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다시 데려와 간식을 챙기고 숙제를 도왔다. 저녁 무렵 순복은 저녁을 준비하다가 냄비를 떨어뜨렸다.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냄비가 바닥에 떨어지며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할머니, 뭐해요? 쌍둥이 중 형이 소리쳤다. 할머니가 또 실수했어. 엄마한테 이를 거야. 동생도 거들었다. 10년을 함께 자랐지만 아이들에게 순복은 할머니가 아니라 아줌마였다. 순복은 황급히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다. 손목이 비명을 질렀지만 순복은 참았다. 아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그날 밤 순복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손목 통증이 더 심해졌다. 순복은 이불을 물고 신음을 삼켰다. 하지만 그 소리는 결국 새어나왔다. 한밤중 고요한 집안에서
순복의 신음소리만이 울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픔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이제는 정말 병원에 가야겠다. 다음 날 순복은 결국 병원에 갔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손목 인대가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당장 무리한 활동을 중단하셔야 해요. 계속 이렇게 사용하시면 영구적인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쉬어야 하나요? 최소 3개월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가사일도 자제하셔야 해요. 3개월. 순복은 진단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다. 윤숙이가 이해해줄까? 진단서를 받아들고 순복은 아들네 집으로 향했다. 윤숙에게 보여줘야 했다. 이제는 정말 쉬어야 한다고, 육아를 잠시 멈춰야 한다고 말해야 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윤숙이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보고 있었다. 순복은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꺼냈다. 윤숙아, 이거 병원에서 받은 건데. 윤숙은 진단서를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렸다.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다. 그래서요? 순복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의사 선생님이 육아를 당장 중단하래. 사엄이 음개월은 쉬어야 한대. 윤숙이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돈이 있었으면 진작에 베이비시터 썼어요. 전문적이고 젊고 건강한 사람을 왜 안 쓰겠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어머니한테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순복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근데 지금 아프다고 그만둔다고요? 어머니, 저도 회사 일 힘들어요. 근데 제가 아프다고 회사 그만둬요? 다들 아프면서 사는 거예요. 어머니만 특별한 줄 아세요? 윤숙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마치 순복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처럼, 이기적인 사람처럼 몰아갔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안 하시면 누가 해요? 저희 부모님? 우리 엄마는 지금 건강도 안 좋으시고 바쁘세요. 어머니는 시간도 많고 할 일도 없잖아요. 손목 하나 아픈 걸로 이렇게 난리치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순복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윤숙은 다시 태블릿을 들고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파스 사드릴 테니까 붙이고 애들 보세요. 요즘 파스 좋은 거 많아요. 파스. 10년의 헌신이 파스 한 장으로 끝났다. 그 순간 순복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10년간 쌓였던 모든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텅 빈 허무함이 밀려왔다. 순복은 천천히 진단서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윤숙은 이미 관심이 없었다. 태블릿 화면만 쳐다보고 있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복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아니, 무겁다기보다는 끊어질 것 같았다. 계단을 내려가며 순복은 손목을 쥐었다. 아팠다. 너무 아팠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순복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늙고 지친 여자가 있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거친 손. 10년간 손주를 키운 흔적이었다. 하지만 그 흔적은 사랑이 아니라 착취의 증거였다. 순복은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하늘이 서서히 어둠에 잠기고 있었다. 그 모습이 자신의 인생 같았다. 그날 밤 순복은 오랜만에 신발장을 열었다. 먼지 쌓인 등산화가 보였다. 한때 자신이 순복으로 살았던 시절의 흔적. 순복은 등산화를 꺼내 손으로 먼지를 털었다. 나는 누구인가? 30만 원짜리 가정부인가? 공짜 노동력인가? 아니면 한때 나였던 순복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순복은 이미 알고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다. 순복은 천천히 가방을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이제 끝이다. 순복의 새로운 시작이, 그들의 지옥이 곧 시작될 것이었다. 하지만 손이 멈췄다. 접어넣던 옷을 다시 내려놓았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정말 이대로 끝낼 수 있을까? 10년을 바친 손주들을, 아들을 이렇게 버릴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순복은 가방을 다시 닫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며칠이 지났다. 손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파스를 붙이고 아들네 집으로 갔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날도 순복은 평소처럼 아들네 집 문을 열었다. 손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어차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순복은 이제 익숙해졌다. 통증도 무시도 모욕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기대가 있었다. 어쩌면 윤숙이 생각을 바꿨을지도. 어쩌면 미안해하고 있을지도. 거실에 들어서자 윤숙이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고급 리조트 사진들이 가득했다. 윤숙의 얼굴에는 들뜬 미소가 번져 있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마침 잘 오셨네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순복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사과를 하려는 걸까? 윤숙은 노트북 화면을 돌려 순복에게 보여줬다. 제주도 리조트였다. 푸른 바다가 보이는 고급스러운 곳이었다. 다음 주에 제주도 가족여행 가요. 벌써 다 예약했어요. 순복의 얼굴이 환해졌다. 가족여행. 오랜만에 손주들과 아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이구나.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다. 역시 윤숙이도 미안했구나. 이렇게 화해의 손길을. 그래, 내가 뭘 준비하면. 윤숙이 순복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웃었다. 아, 어머니는 안 가세요. 순복의 미소가 얼어붙었다.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 윤숙은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이번엔 저희 부모님도 같이 가요. 우리 엄마 아빠랑 우리 가족끼리만 오붓하게 보내려고요. 쌍둥이도 데리고 가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좋은 추억 만들어주려고요. 우리 가족. 그 말이 순복의 가슴에 마지막 못을 박았다. 10년간 쌍둥이를 키운 순복은 가족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친정 부모님은 가족이지만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아이들 보느라 힘드셨잖아요. 집에서 푹 쉬면서 저희 잘 다녀오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게 더 좋잖아요. 어머니도 편하시고. 윤숙의 말투는 마치 순복을 배려하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속에는 냉정한 배제가 담겨 있었다. 순복은 여행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가족에서 제외된 것이었다. 아, 그렇구나. 순복은 겨우 그 말만 내뱉었다. 이제 확실했다. 자신은 이 집의 가족이 아니었다. 윤숙은 만족한 듯 다시 노트북을 보며 말했다. 맞다,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집 좀 봐주세요. 화분에 물도 주시고 우편물도 챙겨주시고. 순복은 여행 가족이 아니라 집 지키는 관리인이었다. 그날 저녁 아들 종근이 퇴근했다. 순복은 아들에게라도 말하고 싶었다. 엄마도 가족이라고, 엄마도 손주들과 여행 가고 싶다고. 종근아, 제주도 여행 간다며? 종근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윤숙이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가고 싶대. 다음에 엄마랑 따로 여행 가자. 응? 따로. 다음에. 그 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이었다. 종근은 엄마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결국 아내의 편을 들었다. 이해해줘, 엄마. 윤숙이 요즘 스트레스 많아서 친정 부모님이랑 좀 쉬고 싶대. 순복은 입을 다물었다. 며느리는 쉬어야 하고 며느리 부모님은 여행을 가야 하고 하지만 10년간 쉬지 않고 아이들을 돌본 순복은 집에서 화분에 물이나 주어야 했다. 그 순간 순복은 결심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출발하는 날 아침 순복은 아들네 집에 갔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정말로 자신을 배제하는지 쌍둥이에게 작별 인사라도 하고 싶었다. 현관문을 열자 환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윤숙의 친정 부모님이 와 있었다. 애들아, 할머니랑 제주도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자. 윤숙의 어머니가 쌍둥이를 안으며 환하게 웃었다. 쌍둥이들도 신이 나서 뛰어다녔다. 윤숙은 친정 아버지와 여행 일정을 의논하며 웃고 있었다. 순복은 현관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 하지만 그 안에 순복은 없었다. 할머니. 민지가 순복을 발견하고 달려왔다. 순복의 가슴이 뛰었다. 손주가 자신을 불러줬다. 할머니, 우리 제주도 가. 외할머니랑 같이 가. 그래. 재밌게 놀다 와. 응. 근데 할머니는 왜 안 가? 순복이 대답하기도 전에 윤숙이 민지를 불렀다. 민지야, 이리 와. 할머니는 할머니 집에서 쉬고 싶으셔. 우리는 우리끼리 가는 거야. 우리끼리. 그 말이 마지막 확인이었다. 윤숙은 민지를 데리고 가며 순복에게 짧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 출발해야 해요. 집 잘 부탁드려요. 열쇠는 현관 화분 밑에 뒀으니까 틈틈이 와서 확인해 주세요. 그렇게 그들은 떠났다. 윤숙의 친정 부모님, 윤숙과 종근, 그리고 쌍둥이. 모두가 웃으며 현관을 나섰다. 큰 캐리어를 끌고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떠났다. 순복은 거실 한 구석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텅 빈 집, 아무도 없는 공간, 순복만 홀로 남겨진 곳. 발걸음을 옮겨 창가로 갔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들이 차에 타고 있었다. 쌍둥이들이 창문을 통해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 손은 순복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신나서 흔드는 것이었다. 차가 출발했다. 순복은 그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다. 고요했다. 너무나 고요했다. 순복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텅 빈 집.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10년간 이 집을 가득 채웠던 순복의 목소리, 웃음소리, 발소리.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소리내어 울었다. 아무도 없었다. 들을 사람도 없었다. 순복은 처음으로 자신의 슬픔을 숨기지 않았다. 한참을 울고 나서 순복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을 닦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정말 끝이다. 그리고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며칠 전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베이비시터 견적서였다. 순복은 몇 군데 업체에 문의해서 받아둔 것이었다. 쌍둥이 2명, 주 6일, 하루 12시간. 견적 금액은 한 달에 400만 원이 넘었다. 순복은 그 견적서를 식탁 한가운데 놓았다. 그리고 예전에 받았던 30만 원 봉투를 그 위에 올려놓았다.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순복은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썼다. 나는 너희의 시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여행을 떠난다. 오늘부로 너희 육아는 중단한다. 메모지를 견적서 위에 올려놓았다. 식탁 위의 풍경은 차갑고 명료했다. 베이비시터 견적서, 30만 원 봉투, 그리고 결별의 메시지. 순복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신의 가방을 챙기고 한 번 더 집안을 둘러봤다. 10년의 세월이 담긴 공간. 하지만 이제 이곳은 순복의 자리가 아니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닫는 소리가 또렷했다. 순복은 계단을 내려가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아들 종근에게 문자를 보냈다. 진정한 가족끼리 여행 잘 다녀와. 나는 가족이 아니니까 육아도 끝. 400만 원짜리 시터 구해라.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찾으러 간다. 그리고 30만 원을 모바일 계좌로 송금했다. 거래 메모에는 단 3글자만 적었다. 마지막 월급. 문자 발송 완료. 순복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앞을 향해 걸었다. 저 멀리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석양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 제주도 공항. 종근의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에게서 온 문자였다. 진정한 가족끼리 여행 잘 다녀와. 나는 가족이 아니니까 육아도 끝. 400만 원짜리 시터 구해라.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찾으러 간다. 종근은 문자를 읽고 잠시 멈췄다. 옆에서 윤숙이 물었다. 뭐야? 누구 문자? 엄마. 엄마가 화났나 봐. 종근은 휴대폰을 윤숙에게 보여줬다. 윤숙은 훑어보고는 코웃음을 쳤다. 에이, 어머니 또 서운해서 유난 떠시네. 우리가 여행 갔다고 삐지신 거야. 이어진 알림은 계좌 입금이었다. 30만 원. 거래 메모에는 마지막 월급이라고 적혀 있었다. 윤숙은 킥킥 웃으며 옆에 있던 친정 어머니에게 휴대폰을 보여줬다. 엄마 봐. 시어머니가 서운하신가 봐. 용돈 돌려보냈어. 웃기지 않아? 친정 어머니도 피식 웃었다. 어머, 진짜네. 나이 드니까 애처럼 삐지시나 봐. 그냥 내버려둬. 며칠 있으면 괜찮아지실 거야. 종근도 별 관심 없이 말했다. 엄마 늘 서운하다는 소리잖아. 이럴 땐 그냥 두는 게 상책이야. 우리 여행이나 즐기자. 그들은 렌터카를 타고 리조트로 향했다. 제주도 리조트는 화려했다.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오션뷰 객실. 윤숙은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친정 부모님, 쌍둥이와 함께 수영장으로 향했다. 종근도 오랜만에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애들아, 이리 와. 엄마랑 사진 찍자. 윤숙은 쌍둥이를 양옆에 세우고 셀카를 찍었다. 웃는 얼굴, 행복한 가족. SNS에 올릴 완벽한 사진이었다. 우리 사위, 고생 많았지? 이번 기회에 푹 쉬어. 윤숙의 아버지가 종근의 어깨를 두드렸다. 종근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처럼의 가족여행. 시어머니 눈치 볼 필요 없는 편안한 시간. 윤숙은 수영장 의자에 누워 칵테일을 홀짝이며 SNS에 사진을 올렸다. 해시태그를 달았다. 해시태그 행복한 우리 가족, 해시태그 꿀맛 같은 제주도 휴가, 해시태그 힐링, 해시태그 가족여행.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부럽다, 행복해 보여요. 가족끼리 좋겠네요. 윤숙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칵테일을 한 모금 더 마셨다. 순복의 문자는 완전히 잊혔다. 3박 4일의 여행은 달콤했다. 쌍둥이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바다에서 놀았고 윤숙은 스파를 받으며 휴식을 취했다. 종근은 골프를 치며 장인어른과 시간을 보냈다. 시어머니 없으니까 정말 편하네. 둘째 날 밤 윤숙이 친정 어머니에게 속삭였다. 그러게. 눈치 안 보고 우리끼리 있으니 얼마나 좋아. 마지막 날 저녁 윤숙은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친정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 바다가 보이는 창가 자리, 촛불이 켜진 테이블, 완벽한 마무리였다. 우리 딸 고생 많았지? 이번에 푹 쉬었으니까 다시 힘내서 일해.
친정 아버지의 말에 윤숙은 환하게 웃었다. 네, 아빠.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또 와야겠어요. 모두가 웃었다. 행복한 가족의 마지막 저녁이었다. 다음 날 오후 그들은 서울로 돌아왔다. 비행기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차 안. 쌍둥이는 피곤해서 잠들었고 윤숙은 창밖을 보며 여행의 여운에 젖어 있었다. 좋았다. 오랜만에 제대로 쉰 것 같아. 종근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솔직히 편했어. 그러게. 다음엔 또 우리끼리만 가자.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복도를 걸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종근이 먼저 멈춰섰다. 뭐야? 이게.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하나, 둘이 아니었다. 대여섯 개의 크고 작은 상자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우편물도 문틈 사이에 끼워져 있었다. 윤숙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한테 택배 좀 받아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쌓여 있어? 집을 비웠다는 게 한눈에 보였다. 이웃 주민들이 지나가며 힐끔힐끔 쳐다봤다. 민망했다. 아니, 민망함을 넘어 불안했다. 종근이 황급히 택배 상자들을 옆으로 치우고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 삐삐삐삐. 문이 열렸다. 싸늘한 정적이 그들을 맞이했다. 현관 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평소 같으면 순복이 아이들을 맞이하려 나왔을 텐데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 윤숙이 거실로 들어서며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거실은 깨끗했다. 너무 깨끗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다. 떠나기 전 그대로였다. 종근이 택배 상자들을 들고 안으로 들어오며 투덜거렸다. 어머니한테 분명히 택배 받아달라고 했는데, 우편물도 챙겨달라고 했는데, 그때 윤숙이 식탁을 보고 멈춰섰다. 식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다. 베이비시터 견적서, 그 위에 하얀 봉투, 30만 원이 든 그 봉투, 그리고 손글씨로 쓰인 메모지. 나는 너희의 시터가 아니라 내 인생을 찾아 떠난다. 오늘부로 너희 육아는 중단한다. 윤숙은 천천히 메모지를 집어들었다. 읽는 동안 얼굴이 굳어갔다. 뭐야, 이거. 종근이 다가와 견적서를 집어들었다. 베이비시터 월 비용 400만 원. 종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보, 이게 무슨. 어머니, 들어오시면 얘기 좀 해요. 윤숙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불안함을 느낀 종근이 순복의 방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옷장을 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서랍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순복이 늘 신던 신발도, 가방도, 옷도 모두 사라졌다. 여보, 엄마가 없어. 종근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윤숙이 황급히 방으로 들어왔다. 텅 빈 옷장, 텅 빈 서랍. 그제야 윤숙은 깨달았다. 제주도에서 받았던 그 문자,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다. 유난이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택배를 받아달라는 부탁도, 우편물을 챙겨달라는 부탁도 순복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 현관 앞에 쌓인 택배들이 그 증거였다. 집 열쇠를 화분 밑에 둔다고 했지만 순복은 그 열쇠를 만지지도 않았다. 어머니, 장난 아니잖아요. 어디 가신 거예요? 윤숙이 휴대폰을 꺼내 순복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신호만 갔다. 종근도 전화를 걸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 종근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숙의 얼굴은 창백했다.
아니, 창백하다기보다는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가 진짜 이럴 수가. 택배도 안 받고. 거실로 돌아온 윤숙은 다시 식탁 위 견적서를 봤다. 400만 원. 그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30만 원 봉투가 초라하게 그 옆에 놓여 있었다. 쌍둥이가 피곤한 얼굴로 거실로 들어왔다. 엄마, 배고파? 할머니는? 할머니 밥 해줘. 윤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종근도 입을 다물었다. 그 순간 즐거웠던 제주도 여행의 모든 기억이 악몽으로 변했다. 행복했던 웃음이 조롱처럼 느껴졌다. 찍었던 사진들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윤숙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종근은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순복은 정말 떠났다. 10년간 그들을 지탱했던 사람이, 30만 원짜리 가정부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더 이상 참지 않고 떠나버렸다. 택배 한 번 받아주지 않을 만큼 완전히 손을 뗀 것이었다. 내일부터 누가 아이들을 볼 것인가? 4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윤숙과 종근의 지옥은 그날 밤부터 시작됐다. 쌍둥이는 배가 고프다고 울었다. 윤숙은 황급히 냉장고를 열었지만 순복이 해놓은 반찬은 이미 다 떨어진 상태였다. 윤숙은 라면을 끓였다. 아이들은 투덜거리며 먹었다. 엄마, 할머니 밥이 더 좋아. 민지의 말에 윤숙은 짜증을 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일단 먹어. 밤 10시가 넘어서야 아이들을 재웠다. 윤숙은 소파에 쓰러져 한숨을 쉬었다. 내일은 출근해야 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누가 돌보지? 여보, 어머니한테 계속 전화해봐. 제발 좀 받으시게. 종근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순복은 받지 않았다. 그 시각 순복은 자신의 작은 집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고요한 밤 풍경이 보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종근이었다. 순복은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아들의 이름. 한때는 세상 전부였던 그 이름. 하지만 순복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냥 울리게 두었다. 진동이 멈추고 부재중 전화 알림이 떴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하지만 순복은 알았다. 지금 받으면 다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것을. 아들의 애원에, 손주들의 울음에 다시 무너질 거라는 것을. 순복은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손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다음 날 아침 순복은 오랜만에 신발장에서 등산화를 꺼냈다. 먼지를 털고 신발끈을 묶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아니, 낯선 게 아니라 오래전에 잊었던 자신이었다. 산으로 향했다. 친구들과의 약속? 10년 만의 등산이었다. 순복아, 진짜 오늘 온 거야?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다. 순복은 환하게 웃었다. 얼마 만의 웃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산을 오르는 동안 순복의 휴대폰은 계속 울렸다. 종근, 윤숙, 종근, 윤숙. 번갈아 가며 전화가 왔다. 순복은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정상에 올랐을 때 순복은 탁 트인 풍경을 바라봤다. 멀리 도시가 보였다. 저 아래 어딘가에 아들네 집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순복의 자리가 아니었다.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도 종근이었다. 순복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바라봤다. 아들 두 글자가 떴다 사라졌다. 받고 싶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하지만 순복은 알았다. 아들이 원하는 건 엄마가 아니라 무료 베이비시터라는 것을. 전화는 끊겼다. 순복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친구들과 함께 산을 내려갔다. 하산 후
친구들과 따뜻한 국밥을 먹었다. 오랜만에 웃고 떠들고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친구들은 순복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잘했어, 순복아. 이제 너 인생 살아. 그날 저녁 순복은 병원 예약을 확인했다. 손목 수술. 오래 미뤄왔던 치료였다. 이제는 할 수 있었다. 자신을 위해 돈을 쓸 수 있었다. 그 시각 윤숙의 집은 아수라장이었다. 윤숙은 회사에 긴급 휴가를 냈다.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었다. 쌍둥이는 학교에 가야 했고 학교가 끝나면 누군가 데리러 가야 했고 저녁을 먹여야 했고 숙제를 봐줘야 했다. 윤숙은 하루 만에 지쳐버렸다. 엄마, 민수가 나 때렸어. 민지가 먼저 내 거 뺏었어. 쌍둥이가 싸우고 울고 소리 지르는 동안 윤숙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바닥을 닦았다. 10년간 순복이 혼자 해왔던 일들이었다. 저녁 무렵 윤숙은 소파에 쓰러졌다. 온몸이 아팠다. 종근이 퇴근하자 윤숙은 절규했다. 당신 어머니한테 좀 말해봐. 이게 말이 돼? 손주들 버리고 어딜 간 거야? 종근은 다시 순복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답장은 없었다. 사흘째 되는 날 종근은 더 절박한 문자를 보냈다. 엄마, 그냥 좋게 말하고 다시 도와주면 안 돼? 애들은 어떡하라고. 엄마밖에 없어. 1시간쯤 지나서 순복에게서 답장이 왔다. 단 한 줄이었다. 내 아내는 나를 팔았고 너는 나를 버렸다. 종근은 휴대폰을 쥔 채 얼어붙었다.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무게가 10년간의 상처가 느껴졌다. 더 이상 문자는 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순복은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윤숙은 회사에 복귀할 수 없었다.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었다. 베이비시터를 알아봤지만 월 400만 원이라는 비용은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윤숙은 친정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했다. 엄마, 제발 좀 도와줘. 시어머니가 연락을 끊었어. 나 회사도 못 가고 있어. 친정 어머니는 며칠간 와서 쌍둥이를 돌봤다. 하지만 사흘 만에 지쳐버렸다. 윤수가 이거 나도 못하겠다. 애들이 너무 힘들어. 하루 종일 싸우고 말 안 듣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10년을 하신 거야? 친정 어머니의 말에 윤숙은 할 말이 없었다. 순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이틀 후 친정 아버지도 와서 손주들을 봤다. 하지만 역시 하루 만에 손을 들었다. 윤수가 이 애들은 너희 애들이다.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못 보겠다. 너희 애들은 너희가 책임져야지. 시어머니한테 잘못했으면 빌어. 그분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친정 부모님마저 등을 돌리자 윤숙과 종근은 비로소 깨달았다. 순복이 겪었던 10년의 무게를, 그 희생의 크기를. 하지만 이미 늦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종근의 휴대폰에 순복에게서 문자가 왔다. 종근은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열었다. 종근아, 엄마는 이제 괜찮다. 손목 수술도 잘 받았고 서울 근교에 조용한 집도 마련했다. 그리고 재개발 보상금이 나왔다. 엄마는 이제 너희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너희가 돈이 없다고 했던 건 거짓이었다는 것을 엄마는 안다. 호텔도 가고 명품도 사면서 엄마한테는 30만 원이 전부였지. 이제 엄마 걱정은 하지 마라.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 거다. 너희 인생도 이제 너희가 스스로 책임지고 개척해서 살아가거라. 너희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다. 더 이상 엄마에게, 장인 장모에게 기대지 마라. 종근은 휴대폰을 쥔 채 주저앉았다.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손목 수술, 새집, 재개발 보상금. 순복은 이미 자립했다. 그들의 도움이 필요 없었다. 윤숙이 뒤에서 문자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재개발 보상금이. 그럼 어머니가 부자가. 그런데 우리한테는 한 푼도. 윤숙은 그제야 깨달았다. 순복은 돈이 없어서 참은 게 아니었다. 사랑으로 참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을 30만 원으로 계산하고 무시하고 짓밟았다. 그리고 이제 순복은 더 이상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늙은 여자가 아니었다. 그들의 도움이 필요 없는 당당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종근은 휴대폰을 쥔 채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의 헌신, 자신의 불효,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자신들을 완전히 떠났다는 사실. 윤숙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봤다. 쌍둥이가 또 싸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일어날 힘조차 없었다. 그들이 잃은 것은 값싼 베이비시터가 아니었다. 평생 자신들을 지탱해준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그리고 그 강 너머에서 순복은 자유롭게 살고 있었다. 3개월이 흘렀다. 윤숙은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쌍둥이를 돌볼 사람이 없었고 베이비시터 비용은 감당할 수 없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을 깨우고 학교에 보내고 데려오고 숙제를 봐주고 밥을 해주는 일. 순복이 10년간 해왔던 그 일들이 윤숙의 일상이 되었다. 손목도 아프기 시작했다. 허리도 끊어질 듯 아팠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이제야 알았다. 순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더 무너진 것은 부부관계였다. 어느 날 저녁 종근이 퇴근했다. 거실은 엉망이었다. 쌍둥이의 장난감이 널려 있고 빨래는 소파에 쌓여 있고 설거지는 싱크대에 그대로였다. 윤숙은 소파에 지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여보, 저녁은? 윤숙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못했어. 애들이 하루 종일 싸워서 정신없었어. 당신이 알아서 해. 종근의 표정이 굳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은 이 모양이고 저녁도 없었다. 나도 회사에서 일하고 온 건데. 윤숙이 벌떡 일어났다. 회사? 회사가 얼마나 좋아. 조용하고 어른들이랑 대화하고. 나는 하루 종일 애들 비명소리 들으면서 밥하고 청소하고 반복이야. 그럼 베이비시터라도 쓰자. 이렇게는 못 살겠어. 400만 원을 어디서 구해? 당신 월급에서 나와? 그럼 우리 생활비는? 종근이 소리를 높였다. 그러니까 왜 진작에 엄마한테 잘하지 그랬어. 엄마 하나만 있었어도 지금 이 모양 안 됐어. 순간 윤숙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지금 나한테 책임 떠넘기는 거야? 떠넘기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지. 당신이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데. 공짜라고, 전문성 없다고, 배운 것도 없다고.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엄마가 진단서 가져왔을 때 뭐 했어? 나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었잖아. 당신도 방관했으면서 지금 나만 욕해? 그래, 내가 바보였지. 아내 편 들겠다고 엄마 고통 못 본 척했어. 근데 당신은? 지금이라도 반성은 해? 윤숙이 비웃었다. 반성? 내가 반성 안 한다고? 나는 매일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면서 후회하고 있어. 근데 어쩌라고. 이미 엄마는 떠나셨는데. 후회한다고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해. 엄마가 지금 우리 없이도 행복하게 사시는 거 알아? 우리가 필요 없으신 거야. 좋겠네. 나도 혼자 살고 싶어. 당신이랑 애들 다 팽개치고 나도 내 인생 살고 싶다고. 종근은 윤숙을 노려봤다. 그게 입에서 나올 말이야? 애들 엄마가. 당신은 애들 아빠면서 매일 회사 핑계로 도망가잖아.
나만 여기 갇혀서 살아.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윤숙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피했다.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고 식사도 따로 했다. 종근은 더 이상 윤숙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오히려 윤숙이 종근의 냉랭한 시선을 피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종근의 휴대폰이 울렸다. 순복이었다. 종근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종근아. 순복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예전처럼 애절하지도 애원하지도 않았다. 담담했다. 엄마 새집 주소 보낼게. 윤숙이랑 같이 한번 오렴. 밥은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전화는 끊겼다. 종근은 방으로 가서 윤숙에게 말했다. 엄마가 집으로 오래. 같이 가자. 윤숙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기대, 죄책감, 그리고 불안. 다음 날 저녁 종근과 윤숙은 순복이 보낸 주소로 향했다. 차 안은 고요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주택가. 깨끗하고 정갈한 동네였다. 아파트 앞에 섰을 때 두 사람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고급 아파트였다. 순복이 사는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순복이 나타났다. 종근은 숨이 막혔다. 어머니가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구부정한 모습은 사라지고 등이 곧게 펴져 있었다. 손목 보호대도 없었다. 깔끔한 블라우스와 정갈한 바지 차림.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지치고 슬픈 눈빛이 아니라 평온하고 당당한 눈빛이었다. 어서 들어오렴. 순복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리감이 있었다. 예전처럼 아들을 보며 눈물 짓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윤숙은 주위를 둘러봤다. 넓고 깨끗한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 고급스러운 가구들. 이 모든 것이 순복의 것이었다. 여기 앉아라. 순복은 식탁을 가리켰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김치찌개, 된장국, 나물 반찬, 구운 생선. 화려한 사내 진미가 아니라 정성 담긴 집밥이었다. 종근과 윤숙은 식탁에 앉았다. 두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을 들었다. 밥을 입에 넣는 순간 종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의 손맛이었다. 그리운 맛이었다. 10년간 당연하게 먹었던, 이제는 다시 먹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맛. 윤숙도 젓가락을 든 채 멈춰섰다. 목이 메었다. 자신이 무시했던 음식, 아이들에게 맛없다고 가르쳤던 음식이 이렇게 따뜻하고 정성스러웠다는 것을. 식사는 고요 속에서 진행됐다. 순복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차를 마셨다.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식사가 끝나고 종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복은 차를 내려놓고 두 사람을 천천히 바라봤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종근아, 윤수가. 잘 들어라. 순복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선이 분명했다. 엄마가 10년을 견딘 건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손주들이 예뻐서였어. 하지만 사랑에도 한계가 있더구나. 그 한계를 무너뜨린 건 돈이 아니라 존중의 부재였어. 윤숙이 고개를 숙였다. 순복은 계속 말을 이었다. 엄마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아. 다만 슬펐어. 내가 키운 아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게, 내가 사랑한 며느리가 나를 사람이 아닌 도구로 봤다는 게. 종근이 입술을 깨물었다.
순복의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너희 삶은 너희 것이야. 엄마가 평생 너희를 책임질 순 없어. 이제 너희가 너희 아이들을, 너희 가정을 책임질 차례야. 그게 어른이 되는 거란다. 윤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돌이킬 수만 있다면. 순복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슬픈 미소였다. 돌이킬 수는 없지.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어. 엄마에게 의지하지 말고 너희 힘으로. 두 사람이 함께.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야. 순복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도 따라 일어났다. 이 밥상이 엄마가 줄 수 있는 마지막 따뜻함이야. 이제 너희는 너희끼리 따뜻한 밥상을 만들어 가렴. 서로 원망하지 말고 함께 헤쳐나가야 해. 그게 부모의 길이야. 현관으로 향하는 길, 윤숙은 순복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고든 등, 당당한 걸음. 10년간 굽어있던 그 등이 이제는 꼿꼿했다. 현관문 앞에서 순복은 두 사람을 바라봤다. 잘 살아라, 얘들아.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너희도 너희 인생을 살아. 그게 서로를 위한 거란다. 문이 천천히 닫혔다. 차로 돌아가는 길, 침묵이 흘렀다. 종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가 정말 달라지셨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른이셨어. 윤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다. 종근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한테만 화낸 것도 미안해. 나도 똑같이 잘못했는데. 윤숙이 고개를 돌렸다. 나야말로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 그게 우리 집을 망쳤어. 이제라도 우리 잘해보자. 엄마 말씀처럼 우리 힘으로 해보자. 윤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앞날은 여전히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원망하는 대신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며칠 후 SNS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순복이 친구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배경은 탁 트인 풍경, 자유로운 표정. 해시태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인생 2막, 나를 위한 시간, 진짜 내 인생. 한편 윤숙의 집 거실에서는 윤숙과 종근이 함께 쌍둥이를 돌보고 있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지쳤지만 이제는 둘이 함께였다. 서로를 원망하는 대신 서로를 의지하며. 1년이 흘렀다. 순복은 여행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유럽 여행. 오래전부터 꿈꿨던 일이었다. 수술받은 손목은 이제 거의 회복되었고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건강을 되찾았다. 거울 앞에 선 순복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표정은 달랐다. 지친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사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달력을 보니 내일이 민수의 생일이었다. 순복은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으로 케이크를 주문했다. 손주는 여전히 손주였다. 하지만 예전처럼 직접 만들지는 않았다. 배송 주소를 입력하고 메시지란에 짧게 적었다. 민수야, 생일 축하한다. 할머니가. 주문 완료. 순복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여행 가방 지퍼를 닫았다. 다음 날 저녁 종근네 집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 기사가 케이크 상자를 건넸다. 케이크 배송이요. 윤숙이 받아들고 상자를 열었다. 작지만 정성스러운 케이크였다. 카드에는 짧은 메시지만 적혀 있었다. 민수야, 생일 축하한다. 할머니가. 윤숙은 카드를 쥔 채 눈물을 참았다. 여전히 챙겨주시는 어머니. 하지만 예전처럼 직접 오시지는 않았다. 거리를 두고
최소한의 관심만 보내주셨다. 종근이 퇴근해서 케이크를 보고 물었다. 엄마가 보내신 거야? 응. 민수 생일 챙겨주셨어. 민수가 달려와 케이크를 받다. 와, 할머니가 보내주셨어? 할머니는 왜 안 와? 종근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는 바쁘셔. 대신 케이크 보내주셨잖아. 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보고 싶어. 윤숙은 아이들을 안으며 눈물을 닦았다. 여전히 미안했고 여전히 후회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다. 자, 촛불 켜자. 우리 민수 11살 됐네. 가족이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행복한 척하는 노래였지만 그 안에는 비어있는 자리가 있었다. 한 번도 채워지지 않을 자리. 종근은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케이크 감사합니다. 민수가 정말 좋아했어요. 건강하세요. 답장은 1시간 뒤에 왔다. 단 한 줄이었다. 잘 지내라. 짧고 담담한 답장이었다. 예전처럼 길게 이야기하지도 애틋하게 매달리지도 않았다. 각자의 거리를 유지한 채 최소한의 안부만 나눴다. 공항에서 순복은 친구들과 함께 출국 게이트로 향했다. 가벼운 발걸음이었다. 손주의 생일을 챙기긴 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짊어지지 않았다. 순보가 준비됐어? 응, 준비됐어. 이제 진짜 내 인생 살러 가는 거야. 친구가 웃으며 순복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우리 멋지게 살자. 비행기가 이륙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멀어졌다. 저 아래 어딘가에 아들네 집이 있을 것이다. 손주들이 케이크 촛불을 끄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순복이 돌아갈 곳이 아니었다. 순복은 눈을 감았다. 평온했다. 30만 원짜리 가정부가 아니라 순복으로 사는 삶. 그것이 순복이 되찾은 것이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손주가 예쁘고 자식이 불쌍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은 존중받을 때만 아름다운 거예요.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그건 착취가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되찾으세요. 지금까지 사연 한 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